우리 일상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담아드립니다. 충청은 오늘입니다. 긴 무더위와 장마 끝에 드디어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과 함께 찾아오는 달갑지 않은 손님이 있죠. 바로 태풍인데요. 매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곳곳을 휩쓸며 많은 폐허를 남기고 사라지는 태풍. 자, 이제는 충청엔 오늘의 이 날씨 전문가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죠. 이현호 교수와 함께 태풍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께 간단히 좀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공주대학교 대기과학과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연구하고 있는 이현호라고 합니다. 예, 얼마 전 이 충청 오늘에서 교수님과 폭염과 또 장마에 대한 여러 이야기 나눴었는데 폭염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참 길게도 이어졌고 이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태풍이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첫 태풍이죠. 한반도로 온 종다리가 찾아왔었는데 우리가 예전에 그랬어요. 이제 태풍이 한번 오고 나면 무더위가 좀 가신다 이랬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좀 변한 걸까요? 어떤 걸까요? 예, 태풍이 우리나라의 날씨에 물론 이제 비바람이 태풍이 지나갈 땐 비바람이 좀 있겠지만 예.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날씨가 어떻게 바뀔 건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선 태풍 자체는 남쪽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뜨겁고 습한 공기를 이제 적도 부근에서부터 이제 가져오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태풍 자체는 우리나라 날씨를 덥게 만들 요인이 있는데 예, 이제 태풍이 오기 전에 보통 우리나라가 여름철이니까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 아래 이렇게 있었을 텐데 태풍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 태풍의 세력이 강하면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조금 물러나게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보통 이 가장자리에 있다 보니까 네. 예, 그래서 이 두 요인이 이제 어느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텐데 지난번 종다리 같은 경우에는 예, 태풍이 뜨거운 공기는 갖고 올라왔지만 북태평양 고기압이 멀어지게 할 만큼 강하지는 못해서 예, 그래서 종다리가 그때 좀 약한 태풍이었다. 예, 그러면서 그때 우리나라가 오히려 태풍이 지나갔지만 날씨는 시원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더워지는 그런 영향이 있었습니다. 네. 그 태풍도 강도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준이 있는 거겠죠. 어떻게 좀 분류를 하나요? 예, 태풍이 물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쓰는 기준도 있고 이제 각 지역마다 쓰는 기준도 있거든요. 이제 북태평양에서 발생하는 태풍은 주로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 정한 기준으로 쓰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기상청의 기준으로 하면은 초속 17m 이상의 바람이 불면 이제 태풍 으로 이제 분류를 시작하고요. 네. 예, 이제 초속 17m 이상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을 때 그것도 이제 단계별로 예, 뭐 17m 이상은 뭐 어떤 강도에 따라서 예, 뭐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또 어떤 단계 이렇게 예, 강도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5단계로 구분을 하거든요. 예. 원래는 4단계였습니다. 원래는 예, 약한 태풍, 중간, 그다음에 강한, 그다음에 매우 강한 이렇게 4단계였었는데 또 늘어났어요? 예, 요게 근데 이제 계속 세 보니까 요 네 번째에 해당하는 매우 강한 태풍이 50%가 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이렇게 나눴으면 이렇게 중간 정도가 좀 많아야 되는데 예, 매우 강한 게 50%가 넘다 보니까 그래서 새로운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어서 초강력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2020년 5월부터 예, 초강력이라는 예, 이름이 초강력. 예, 그런 이름이 붙은 카테고리의 태풍이 이제 카테고리가 하나 더 생기게 됐습니다. 예, 우리가 그 뉴스에서 보면은 뭐 슈퍼 태풍이다 이런 말도 요즘에 쓰잖아요. 네. 그 슈퍼 태풍이 그 교수님 말씀해주신 초강력 태풍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언론에서는 뭐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혹은 뭐 미니 태풍 혹은 뭐 슈퍼 태풍 이란 이름이 붙이지만 공식적으로 사용할 때는 예, 초강력 태풍이 있고 참고로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약한 태풍이라는 용어가 맞아요. 있었었는데 약한이란 말을 들으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별거 없겠군 너무 쉽게 이렇게, 생각할까 봐. 예, 그래서 약한이란 말은 없어지고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하지 않게 됐습니다. 네. 그 태풍이 뭐 물론 지난번에 왔던 종다리가 약한 태풍이었지만 태풍이 점점 거세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보지 못한 불규칙한 태풍이 찾아올 거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우선은 태풍의 현상 그 자체는 원래 불규칙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태풍이 한 1년에 2, 30개씩 오면 우리가 뭔가 규칙을 알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1년에 오는 태풍이 한 서너 개 정도쯤이니까 편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어떤 애는 태풍이 안 오기도 하고 언제나 한 7, 8개씩 오기도 하고. 원래 태풍은 불규칙한 거다 이거군요. 네. 좀 그렇긴 한데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불규칙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번에 왔던 태풍 흰남노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태풍이 잘 생기는 지역이 있거든요. 적도 한
위쪽으로 올라와서 북이 예. 5도에서 15도 그 밴드 사이에서 보통 많이 생기는데 흰남노는 일본 바로 남쪽 그러니까 북이 한 28도 정도쯤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지역에서 원래 생겨서 보통 생기는 지역에 생긴 게 아니었군요. 흰남노는요. 예, 그렇습니다. 예, 원래 그 지역에는 태풍이 안 생기는 지역인데 거기서 생겨서 이렇게 이상한 궤도를 따라서 이제 오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피해를 입히게 됐었는데 앞으로는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 지구상의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태풍이 생길 수 있는 잠재적인 지역이 넓어지게 되고 발생 범위 자체가 이제 넓어지고 있군요.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좀 평소에 알지 못했던 곳에서 태풍이 생긴다든지 알지 못했던 경로를 따라서 온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네네.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태풍은요, 뭐 여름, 그러니까 덥고 비도 많이 내리고 여름에 보통 생길 것처럼 생각은 되지만 가을에 우리나라를 많이 이제 찾아옵니다. 가을에 태풍이 많이 생기는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이 언제 생기냐를 살펴보면은 사실 8월하고 9월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하는 것만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예, 그렇습니다. 북서태평양에서 생길 네. 때는 8월이나 9월이나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해수면 온도가 굉장히 높게 9월 달까지 유지가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을 살펴보면 이제 8월 달까지는 보통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꽉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태풍이 뭐 이렇게 중국 내륙으로 간다든지 밀어내는 거군요. 예, 네. 대만 쪽으로 간다든지 뭐 네, 이렇게 네. 되는데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조금 일본 쪽으로 빠지고 나면 이제 그 가장자리를 따라서 올라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던 가장 강한 태풍들 한 10개를 모아놓고 보면 그중에 한 8, 9개는 8월 하순에서 10월 초, 그러니까 9월 위주로 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 자, 충청은 오늘 날씨 전문가 이현호 교수와 태풍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교수님, 저도 이제 어릴 때 보면 태풍이 온다, 간다, 뭐 또 오지 않고 방향을 틀어서 가버렸다, 뭐 유독 예측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태풍은 어떻게 발달을 하고 뭐 어떤 원리로 이동을 해서 또 어떻게 소멸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 사실 태풍이 어떻게 생기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실 대학원에서 학생들에게 굉장히 네. 오랫동안 가르치고 있는 되게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네. 우선 바닷물이 따뜻한 곳이어야 되고요. 바람이 그렇게 크지 않아야 됩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이제 이렇게 위로 잘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모이지 않아서. 예, 네네. 그래서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갈 수 있고 바닷물은 따뜻하고 그런 데를 이제 만족하는 지역이 이제 적도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지는 북서태평양, 네네. 필리핀 고에 있는 그 바다 지역, 예, 그 지역에서 이제 생겨서 이제 올라오게 되고요. 보통 해수면 온도가 살펴보면 한 26도, 26.5도, 그 정도 이상은 계속 유지가 되는 지역에서만 우선 태풍이 생깁니다. 그래서 생겨서 이제 바닷길을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에 보통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우리나라 앞바다에서 생길 가능성은 현재로는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 앞바다에서 바로 생기기는 매우 힘들고요. 예. 예, 그렇게 생기게 오게 되면 이제 좀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바닷물 온도가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이 태풍이 육지로 올라가게 되면 더 이상 에너지를 얻지 못해서 이제 소멸되게 됩니다. 소멸되는. 네. 발생부터 소멸까지 뭐 단 며칠에서 또 몇 주일의 시간을 갖기도 하지만 강한 경우에는 이 태풍이 원자폭탄의 무려 10,000배에 달하는 위력으로 한 도시까지도 이제 집어삼키기도 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태풍이 되는데 교수님, 우리에게 이제 재해인 이 태풍이 지구를 살리는 역할도 한다고요? 정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이 지구상에 태풍이 없으면 굉장히 날씨가 이상해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에너지 평형이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에너지가 들어온 만큼 나가야 온도가 유지가 되거든요. 예, 그런데 전 지구적으로 보면 비슷비슷한데요. 그러니까 평균이 맞는데 네. 적도 지역에서 재보면 항상 들어오는 에너지가 더 많은 지역이고요. 거기는 극지역은 반대로 항상 나가는 에너지가 더 많은 곳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적도는 계속 뜨거워지고 예, 극지역은 계속 차가워지고 지금보다 훨씬 더 온도 차이가 커져야 되는데 이 불균형을 맞춰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태풍인 태풍입니까? 거죠. 태풍이 그래서 적도에서 남는 에너지를 가져다가 위쪽에다 가져다 주는 이동시키는 거군요. 예, 그런 굉장히 지구에서 에너지 순환에서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태풍이 이렇게 바다를 지나게 되면서 이제 바닷물이 좀 섞이게 되는데 예, 이렇게 섞이게 되면서 예, 뭐 이렇게 바닷물에 어떤 이렇게 나쁜 것들, 뭐 예, 조류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는 좀 순환이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예, 이런 요소도 있고 그래서 사실 태풍이 뭐 사람에게는 그렇게 썩 좋을지 잘 모르겠지만 네네. 전 지구적으로는 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혹시 이렇게 좀 가뭄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렇게 좀 중요한 비의 공급원이 되는 그렇죠. 경우도 있습니다. 예. 교수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네, 좋은 역할도 있습니다. 태풍. 하지만 우리에게는 많은 피해를 남겼었고 이제 남길 것이기 때문에 사실 태풍을 반길 수는 없는데요. 가을 태풍 특히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올 가을 태풍 교수님 어렵겠지만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어디 가서 날씨 전망을 하는 게 아니라고 예, 그렇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날씨를 이렇게 전망하는데 뭐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인류가 아직 알 수 없는 영역의 일입니다. 네. 예, 인류가 아직 날씨가 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예측을 하려면은 잘해야 열흘,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의 기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올 가을에 태풍이 어떻게 될 거냐 아직 좀 전망이 좀 이르고요. 예, 다만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가을 평균적으로 한 태풍 한 서너 개 정도쯤 보통 영향을 미쳐왔었고, 예, 이제 뭐 엘니뇨라든지 라니냐 등의 영향이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좀 전반적으로 태풍의 강도는 좀 세지는 경향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이것도 어려운가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예를 들면은 당장 다음에 올 태풍이 더 세질 거냐 이렇게는 우리가 말하기 어렵겠지만 예, 장기적인 추세를 놓고 살펴보면 태풍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기는 합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영향을 미쳤던 태풍 중에 가장 강한 태풍 리스트를 뽑아보면 한 10개 중에 6개 정도쯤은 다 2000년대 후반에 예, 우리나라가 태풍을 해도 꽤 오랫동안 관측을 했던 그런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개 중에 6개는 2000년대 후반입니다. 참 가을 태풍 특히나 이제 최근에 더 대비를 확실히 해야겠고요. 교수님 한편에서는 날씨가 이렇게 시시각각 또 종잡을 수 없게 되면서 사계절이 뚜렷하다라고 하는 우리나라인데 사계절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사계절이 사라지는 걸까요? 어떨까요? 예, 우선은 사계절이 있냐 없냐라고 말하려면 그러면 우리가 계절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사실 좀 중요하죠. 뭐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뭐 춘분, 추분, 하지, 동지로 정하면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이건 이제 태양의 위치에 따라 결정하는 거고요. 어떤 분들은 뭐 벚꽃이 피면 봄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건 이제 생물학적으로 사실 정의하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기상학적으로는 이제 보통 온도에 따라서 정의하게 되거든요. 봄철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평균 기온이 5도보다 높아서 일시적으로 높은 거 말고 높아서 다시 안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봄의 시작. 그때부터 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일평균 기온이 20도 이상으로 올라가서 다시 안 내려오면 이제 여름의 시작이고요. 반대로 가을은 이제 그럼 일평균 기온이 20도 이하로 내려가서 다시는 안 올라가면 그때부터 가을의 시작. 겨울은 아까 봄이 5도라고 했으니까 겨울도 마찬가지로 5도 이하로. 일평균이 5도로 이하 내려서 다시 안 올라가면 그때부터 겨울이라고 우리가 보통 정의를 하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예전 한 191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기상 관측 자료가 남아 있어서 그렇게 좀 살펴보면 예전에는 가장 긴 계절이 겨울이었었습니다. 뭐 100일 이상 보통 겨울이 그랬었는데 이게 계속 지금 변해서 최근 30년의 평균을 놓고 보면은 가장 긴 계절이 여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큰 변화네요. 실제로 여름이 길어졌고 봄, 가을은 좀 짧아지고 특히 좀 여름이 늦게 끝나게 되는 경향이 좀 강해지고 있습니다. 딱 봄, 여름, 가을, 겨울 일정 기간인 것은 아니고 똑같은 기간은 아니고 이제는 좀 여름이 길어지는 그렇게 변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교수님, 우리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 날씨 그저 뭐 변하는 거 어떻게 하겠냐 이렇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가 좀 대처하고 극복할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많은 분들이 사실 우리가 좀 알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좀 기후가 변하고 있고, 뭐 예전보다 온도가 몇 도 올라갔고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극복 가능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의견이 갈리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연구를 해보았을 때 우리가 당장 그럼 지금부터 모든 이산화탄소 배출을 멈추고 탄소 중립보다 조금 더 강한 거죠. 이산화탄소 배출 자체를 멈추는 거니까 사실 굉장히 강한 수준으로 시작했을 때 그러면은 언제 기온이 원상복구가 될 것인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몇 년 정도쯤 걸릴 것 같으신가요? 완전히 멈추면 좀 빠르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한 몇십 년? 수백 년 정도는 현재 기온이 계속 유지가 완전히 됩니다. 멈춰도요?
그게 이제 주로 왜 그러냐 하면은 인류가 굉장히 많은 지금까지 온실가스를 내뱉었는데 예, 그게 이제 대부분 다 해양에서 흡수를 했기 때문에 예, 지구가 그러니까 인류가 멈추더라도 그 해양이 흡수한 그것에 대한 영향이 남아 있어서 예, 수백 년. 예, 최소 수백 년 정도는 유지가 됩니다. 사실 예. 좀 비관적이죠. 그러니까 대처하고 극복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너무 어렵네요. 그러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은 이제 내가 살아있을 때는 안 되는구나. 뭐 내 후손이 살아있을 때도 안 되는구나.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별로 열심히 하지 말자. 열심히 해봐야 무슨 소용이 맞아요. 있냐라는 네. 예, 그런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런 대책을 세우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 돈이 드는 일이거든요. 예, 뭐 쓰레기를 덜 배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돈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당장 나의 삶에 오늘 당장 피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렇죠. 당장의 변화는 없는데 비용은 들어가는 예. 그런 거네요. 예,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조금 이게 우리가 극복하기 쉽지는 않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는 합니다. 네. 사실 방법을 우리가 모르지는 않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조금 있는 있어서 편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이다라는 네.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교수님, 이 과학기술 외에도 우리 사회가 이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래도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과학기술적으로는 사실 좀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뭐 지구공학이라는 분야도 최근에 있어서 뭐 성층권에다 가스를 뿌려서 혹은 뭐 입자를 뿌려서 태양빛이 들어오지 말게 하자 네네. 뭐라는 그런 것들도 있긴 한데요. 사실 좀 이렇게 섣부른 혹은 잘 익지 않은 설익은 그런 이야기들이고요. 결국에는 좀 이렇게 우리가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사회와 사람들의 노력이 좀 필요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개개인의 양심에 맡겨두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네. 예, 좀 이렇게 좀 큰 조직, 예를 들면 국가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렇게 좀 강제적으로 무엇을 하지 않으면, 무언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렇게 무언가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면, 좀 이렇게 우리가 잘 그런 것들 실천에 옮기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가 그래도 실천하지 않으면 날씨로 인한 그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 분명히 이제 대비는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교수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태풍의 탄생과 소멸 과정부터 또 가을 태풍이 잦은 이유까지 태풍의 이모저모 날씨 전문가 이현호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충청 오늘이 전해드린 오늘의 소식 어떠셨나요? 기상현상인 태풍을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피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텐데요. 앞으로 찾아올 가을 태풍 철저한 대비를 통해 모두가 안전한 가을을 맞이해야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일상 속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을 하루하루 담아 전해드릴게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꼭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